지난 방송에서는 곰팡이랑 아플라톡신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산패 문제를 제대로 말씀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 그 문제를 조금 보충 설명 드릴 것들이 있고, 좀 그냥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더 이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명확한 실천법들 같은 것,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 좀 추가로 몇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방송하게 됐고요. 네. 특히나 이 견과류에 중심을 맞춰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견과류 강조를 조금 더 드렸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특히나 조심하는 게 견과류이기 때문에 이 견과류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견과류는 보시다시피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파생이 되는데, 지방이 특히나 이게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는 산화되기 쉬운, 선폐되기 쉬운 형태의 지방을 띠고 있다. 이게 불포화 지방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오메가3라는 게 이렇게 지방산 사슬이 있는데, 이 지방산 사슬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탄소 부위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오메가3라 그러고, 여섯 번째 부위에 있으면 오메가6, 아홉 번째 부위에 있으면 오메가9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중결합이란 건 결국 이 분자 구조가 불안정해서 산화되기가 쉽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특히나 오메가3는 산화되기 쉬운 지방산에 속하고, 그 산화되었을 때 산패된 독이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 양면의 날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오메가3 영양제 드시는 분들도 항상 그 신선도를 조심하셔야 되고, 오래된 오메가3 영양제는 절대로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오메가3 영양제를 가위로 잘라서 썩은 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썩은 내가 심하다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 그게 굉장히 강한 독성이 있다, 그런 얘기고, 이게 견과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산이 산패되면서, 견과류에 있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산패되면서 그게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과류는 신선도가 중요하고 잘못 먹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그 곰팡이 문제와 더불어서 견과류에서는 이 산패 문제 때문에 특히나 좀 조심하는 게 있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언뜻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산패된 것들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나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지방산이 산패가 되면요, 이렇게 알데하이드라고 불리는, 불포화 알데하이드라고 불리는 이런 형태의 독성 물질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독성을 일으키냐 하면은, 이 단백질이나 세포막이나 우리 몸의 DNA 같은 곳에 이게 알데하이드가 흡착을 해서 같이 이제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분자 구조를 만들고, 이게 이제 인체의 생리적인 기능을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자체로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몸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알려진 가장 큰 독성 물질은 이 알파베타 불포화 카르보닐 컴파운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알파베타 불포화 알데하이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녀석들이 주로 알려진 제일 강한 독성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최근에 혹시 당독소란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AG라고, 최종 당화 산물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거랑 사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최종 당화 산물도 그런 당독소가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정상적인 단백질이나 이런 세포막 같은 곳에 결합을 해서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을 방해하는 녀석인데요. 이건 마찬가지로 역시 최종 지방 산화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ALE라 그래요. AG랑 비슷하게. 그래서 이 녀석이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DNA 같은 곳에 결합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할 것 없이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 신장질환, 간질환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강력한 독성이 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 독성이나 보면요, 아크롤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크롤레인이라는 건요, 심지어 산업적으로 강력한 살생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물이나 사람이나 생물을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독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밖에도 이런 알데하이드들이 이런 글루타치온 같은 항산화제랑 결합해서 이런 또 글루타치온 레벨을 떨어뜨리거나 DNA에 결합해서 이렇게 그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네, 림프구 같은 면역세포랑 결합해서 이런 림프구를 자살하게 만들고 림프구 숫자가 줄어들게 만들고 면역 저하 현상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눈이나 뇌에 있는 세포막에도 결합을 해서 또 기능 저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당연히 뭐 대장암이나 신장암 같은 거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무서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그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 말씀드린 것만큼이나 이게 기름의 산패독들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견과류는 특별히 그런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서 곰팡이 문제도 아플라톡신 문제도 있는데 이런 산패독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경각심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좀 극단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견과류가 가진 그 보관 기간 같은 것들과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다행히 이렇게 견과류에 대한 산패가 잘 정리된 연구 논문이 있어서 한번 이 연구 논문을 토대로 한번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 연구 논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제가 이제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서 한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견과류의 산패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결국 이런 산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 습도, 그리고 빛과 같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정리하면 네, 빛이 차단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습도가 낮을수록, 또 산소가 적을수록 산패가 덜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냉장고 환경이죠. 결국 빛도 차단되고 온도, 습도도 낮으면서, 냉장고는 약간 습도가 높긴 한데 네, 온도도 낮으면서 또 산소까지 적으면 가장 이제 산패가 덜 될 수 있게 된다. 네,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예, 기본적으로 견과류는 껍질이 있는 것은 산패를 막아준다. 그래서 껍질 자체가 산패를 막아준 효과가 있고, 또 볶은 견과류는 한번 기름을 볶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체가 산화적 스트레스를 준 거라서 당연히 산패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볶은 견과류들은 보관 기간이 더 줄어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껍질이 있는 견과류가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느냐 보면, 껍질을 벗기게 되면 견과류의 그 보관 기간이 절반 정도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대원칙을 가지고 이 견과류의 보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 그래도 이런 산패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보관이 된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좀 흔하게 접하는 식소재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예, 땅콩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좀 말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 드리자면 이렇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하루경과 같이 간편하게 나온 땅콩들은 껍질이 벗겨져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껍질이 벗겨진 그런 땅콩은 포장을 뜯었다 하면은 일주일 안에 드셔야 된다. 예,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좀 보수적으로 이건 잡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껍질이 있는 땅콩은 3개월 이내, 그러니까 껍질 있는 땅콩을 사서 신선한 것을 샀다면 3개월 이내에 먹어야 된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품을 구매한 시점이냐 아니면 수확한 시점이냐로 또 따져야 될 부분이 있긴 하고, 그 저희가 제품을 구매할 때 상태 자체가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를 거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네, 신선한 땅콩을 껍질이 쌓여있는 것을 샀다는 가정하에서는 대략 3개월 안에 드시면 괜찮을 것 같다. 3개월까지는 보관이 된다. 그리고 큰 변질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제가 모든 견과류는 냉장, 냉동 보관을 하시길 추천드린 이유가, 이렇게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면 껍질이 벗긴 것이든 껍질이 있든 대략 1년 정도 냉장을 하면, 냉동을 하면 2년 정도까지 큰 문제 없이, 산패 문제 없이 드실 수 있다. 네, 물론 그래도 그 곰팡이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뭐 1년까지 채우기보단 되도록이면 빨리 먹을수록 좋은 거고, 냉동 보관을 하더라도 2년까지 채우진 않는 게 좋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까지 최대한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 수준에서 큰 변질 없이 보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호두를 한번 살펴볼게요. 호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산패가 빨리 진행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호두가 만일에 껍질도 다 벗겨진 상태로 바로 이제 빛에 노출된 상태로 상온에 있다 그러면은 빠르게 산패가 바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호두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바로 먹어야 된다. 네, 하지만 그런 호두도 빛을 차단하고 5도C 이하에서 보관을 하면은 25주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산패가 빨리 생길 수 있는 50% 산소 조건에서 실험을 한 거거든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이런 환경 조건만 좀 차단을 하면 오랫동안 문제없이 보관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호두는 껍질을 벗긴 것은 보통 이제 포장에 들어있는 우리가 먹는 이런 간편 견과류 같은 것은 역시나 껍질을 벗긴 것이기 때문에 포장을 뜯고 바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땅콩은 아까 일주일이었는데 호두는 좀 더 짧게 바로 드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그 하루경과에 호두랑 땅콩이 섞여 있다 그러면은 바로 드셔야겠죠. 네, 호두가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껍질 호두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1, 2개월 정도, 이거는 보통 3개월까지도 볼 수 있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제가 보기엔 1, 2개월 안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껍질 까서 먹는 호두요. 그리고 냉장 보관의 경우는 땅콩보다는 약간 절반 정도 줄어서 냉장 보관은 6개월, 냉동 보관은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패가 약간 더 호두가 다른 견과류보다 좀 더 취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셀레늄 때문에 많이 드시는 브라질 너트도 한번 정리를 드리면, 브라질 너트는 어차피 수입식품이고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건 다 껍질을 벗겨서 오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생각보다 그 실온에서 보관을
해도 2, 3개월 정도는 버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고, 냉장 보관했을 때는 당연히 6개월 정도, 좀 더 길어지고, 냉동 보관은 1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너트는 특별히 이렇게 색깔이요, 약간 좀 갈색으로 변하면, 이렇게 하얀색보다 약간 갈변이 되면 이게 이제 산패가 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좀 버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아몬드도 굉장히 많이 먹죠. 네, 아몬드도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면, 아몬드는 보통 이제 썰어 놓은 아몬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샐러드 같은 데 많이 들어가고, 뭐 견과류 뿐만 아니라 뭐 시리얼 같은 데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이제 볶은 것의 경우는 이제 썰어 놓은 것은 3개월 정도, 볶지 않은 것은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온에서. 그리고 껍질을 벗긴 아몬드, 많이 보통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아몬드 견과류는 이런 차단성 포장이 잘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9개월까지도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냉장 시에는 12개월까지 보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정도. 그리고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 아몬드는, 이건 사실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구하기 어려운 걸로 아는데, 만일에 구한다면 상온에서 1년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몬드는 견과류 중에서 좀 산패가 잘 안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상온에서도 어느 정도 버티고, 심지어 볶은 것도, 썰어서 볶은 것도 3개월까지 버티니까 꽤 안전한 녀석이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많이들 드시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마카다미아예요. 마카다미아는 굉장히 산패에 취약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카다미아 같은 경우는 그냥 실온에서, 슈퍼마켓에 있는 실온 정도에 보관이 되면은 8일 이상 진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카다미아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실온 보관은 안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역시 2도씨나 영하 18도씨 같은 이런 냉장, 냉동 보관의 경우에는 1년에서 18개월까지 산패 없이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보시다시피 생각보다는 산패가 막 당장 빨리 일어나는 건 아니고 꽤 버틴다. 네, 물론 호두의 경우는 실온에서 상온에서 빠르게 산패가 되고, 마카다미아도 상온에서 빠르게 산패가 돼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뭐 땅콩, 아몬드 같은 경우는 잘 버틴다. 특히나 아몬드는 좀 잘 버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땅콩이 일반적인 표준, 그냥 일반적인 그 기타 여러 뭐 다른 헤이즐넛이든 뭐든 다른 견과류를 접하실 때 그냥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수준은 땅콩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기준으로 두시면 되고, 일단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시면 1년에서 길게는 냉동을 했을 땐 2년까지도 산패가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걸 잘 지키시면 되고, 그리고 산패된 녀석을 봤을 때는 그걸 안 드시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지나치게 염려할 건 아닌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런 신선한 것을 샀더라도, 신선한 견과류를 사서 포장을 뜯고 뭐 그릇 위에 뭐 올려놓는다거나 장시간 올려놓는다거나 하면서 보관을 또 잘못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특히나 호두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즉각 먹어야 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볶은 호두 같은 거, 요리로 나오는 거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호두파이나 이런 거를 시중에서 만든 거를, 그게 과연 어떤 호두를 썼는지, 얼마나 어떻게 보관해서 또 어떻게 조리했는지, 또 얼마나 이게 지금 전시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잘 안 먹는 거예요. 굉장히 또 호두파이는 호두가 엄청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조심하고 안 먹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가공품으로 나온 이런 견과류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껍질째 있는 견과류를 사서, 좀 귀찮지만 그거를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게 제일 안전한 거고, 볶은 거나 이런 건 좀 더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고, 제품화돼서 나온 것도 아무래도 이렇게 벗겨놓은 것, 껍질을 벗겨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위험이 높아가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버틴다. 그리고 포장을 뜯은 상태에서 이제 바로 먹는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가공품으로 나온 이렇게 식당에서 나오는 견과류들은 이런 게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정도는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좀 조심할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건강을 위해서 견과류를 매일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관해 두면서 매일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가끔 드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또 그래도 너무 이런 거에 또 약간의 포비아, 약간 좀 심한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또 국내에 이런 품질 검사를 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2019년이에요. 꽤 최근에 이렇게 한국소비자원에서 검사를 소포장 견과류, 하루 견과죠, 한마디로 이렇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견과류 이렇게 포장해 나온 것들을 가지고 한 16개 정도 제품을 이렇게 검사한 기록이 있는데요. 다행히 보시다시피 곰팡이나 이런 독소도 없었고, 네, 산패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안전하게 거의 다 기준 안에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물론 이것도 저희가 샀을 때 그 샘플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를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산 그 하루 견과 샘플 자체가, 하루 견과 제품 자체가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라거나 좀 이제 보관 상태가 마트에서 좋지 않았다거나 뭐 고온의 여름이라던가 이런 또 다른 조건이 달랐다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어느 정도의 관리는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실 제가 관련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고 제가 느낀 거는 대략 우리가 먹는 식품의 한 30% 정도에서는 미량이라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미량, 그 대신 그건 미량일 때 기준이고, 좀 더 이거를 이제 까다롭게 적용해서 실제로 좀 심각한 문제라거나 기준치 이상의 문제가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될까 했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0% 정도는 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제품의 한 10% 정도에서는 문제 제품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대부분의 제품, 90%의 제품은 거의 다 안전하고 기준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되고, 그 대신 이제 이걸 매일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따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자 차원에서 방송을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견과류를 절대적으로 공포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네, 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견과류는 이점이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또 제가 봤을 때 한 30% 정도에서는 미량이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또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행히 인체에도 있고, 또 우리가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어법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곰팡이 같은 경우는 뭐 구연산에 담궈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산패 같은 경우는, 산패 독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몸 자체에 항산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패 독소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식품을 먹을 때 견과류만 단독으로 먹지 않고, 예를 들어 어떤 샐러드랑 같이 먹는다거나 어떤 이런 과일이나 아니면은 뭐 와인, 여기서 이제 와인도 나왔는데 와인이나 뭐 녹차나 이런 차류랑 같이 먹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런 좋은 다른 식소재에 있는 이런 항산화제, 항산화 식품들을 같이, 그런 폴리페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하시면은 이런 이제 견과류의 산패독으로부터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같이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다른 음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 육식이 주는 폐해나 과자를 먹는다거나 뭘 먹더라도요, 이렇게 야채랑 곁들여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야채나 식물에 있는 이런 식이섬유가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탄닌이나 이런 성분들이 안 좋은 물질들을 흡착을 하고 그대로 장에 흡수가 안 되게 도와주고,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되게 도와주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같이 해주고 하기 때문에 방어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해로운 식품을 먹는다, 안 좋은 식품을 먹는다 할 때 그거를 단독으로 먹으면 진짜 100% 그 해로운 거를 흡수하는 게 되지만, 이거를 뭐 야채랑 곁들여 먹는다거나 뭐 좋은 것과 같이 섞어 먹는다면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기 먹을 때 쌈 싸 먹고 그러잖아요. 한국인들은. 그런 문화가 굉장히 과학적인 문화예요. 그렇게 그런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안 좋은 걸 먹더라도. 그래서 대략 한 30% 정도가 만일 문제가 있다면은 그 30%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걸 야채랑 곁들여 먹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제 한 10% 정도 진짜 피해야 될 녀석은 꼭 피해야 되고, 버릴 거는 꼭 버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샐러드에 곁들여 먹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차랑 같이 마신다거나, 와인은 물론 술이라서 조금 이제 지나친 음주는 피해야겠지만, 레드와인 경우 같은 경우도 같이 먹었을 때 좀 도움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산패 독성을 많이 줄여주는 걸로. 네, 그런 거를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추가적으로 요 논문에 나온 또 재밌는 얘기라서 이걸 같이 설명을 드리면은, 또 설마 하는 생각이지만 또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또 항산화제랑 같이 먹으면 괜찮다 하셔가지고 이런 걸 뭐 비타민C랑 같이 먹는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일단 아니라고 요 논문에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아스코빅 엑시드라고 하는 비타민C를 같이 이렇게 먹었더니 오히려 그 산화적 스트레스가 고기에서 더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양제랑 같이 먹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품들 있잖아요. 항산화 식품들하고 같이 먹는 걸 말씀드리는 거라고 일단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쪼록 이 방송이 그렇다고 너무 견과류를 아예 뭐 먹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먹을 때마다 공포심을 느껴야겠다 이런 식으로 와전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심할 부분이 있다 정도고,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라는 것과, 또
너무 매일같이 먹는 경우는 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된다 정도이지,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 90% 정도는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또 그게 또 정염려되면 이렇게 야채를 곁들여 먹거나 하는 방식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산패라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 개념적인 걸 알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이런 관련된 견과류 식품들을 볼 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예를 들어 식당에서 견과류가 나왔는데 이게 한번 가열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언제 만들었는지 의심이 되고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면 이건 난 산패독은 먹을 수 없어 하면서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내가 이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 안에서 그냥 판단을 하시고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라고 이 정보는 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평소에 건강하게 드실 때는 껍질에 있는 거를 좀 깨먹으면 더 안전하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신선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견과류는 신선도가 문제가 생기면 그 도구로 작용하니까 그거를 좀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견과류 좋다고 얘기를 해도. 네,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염려가 돼서 한번 방송을 드려봤습니다. 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